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프닝에 10월 수출입이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것과 신임 수출입 은행장이 취임했다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딱 일주일 만에 수출입은행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증권사로부터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임 행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창을 베고 누운 채로 아침을 맞는다라는 침과대단이란 사자성어로 자신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방 행장은 이런 심정으로 먼저 잘못한 사람부터 철저하게 처벌하는 것이 개혁의 시작일 것입니다. 조작 논란에 휩싸인 프로듀서 원우원 담당 PD도 강남 유흥업소에서 40차례 이상 접대를 받았고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전체 접대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죠. 부적절한 접대와 향응은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몰래 먹는 건 그게 언제든 어떻게든 꼭 토해내게 된다는 거 이번에도 증명했네요. 2019년 11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금요일 동창 토론으로 함께합니다. 동창이지만 동창이라고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정말 극과 극의 두 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연구소 교수,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었죠? 네, 좋아졌는데요. 두 분이 제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두 분이 다른 얘기를 하셔도 욕만 안 하시면 된다. 생방송이고 우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동창끼리는 욕을 더 잘할 수 있는 건데. 그렇네요. 동창끼리는 욕해도 괜찮은 건데 이것도 생방송이고 저희는 또 그 방송 규약을 준수하는 지상파 방송이니까 두 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그 통계청이 내놓은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함께 할 겁니다. 아마 두 분이 전혀 다른 해석과 의미를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동 문제만큼은 두 분이 전혀 다른 길을 가지만 그래도 공통점 뭐 있을까요? 동창 빼고. 김성희 교수님, 우리 최승호 원장님과 친구야, 이건 우리 좀 같지 않니? 카메라가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리 잘생기지는 않은데 공통점이겠죠. 그래요? 아니 왜 혼자만 왜 같이 전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승호 원장님 아니래요. 이것도 다르네요. 이것도 다른 걸로. 원장님은요? 한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는 것은 공통점이지 않나 싶어요. 맞네요. 인정하세요, 김성희 네. 교수님? 네, 서로 한 다른 30년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에서 꾸준히 일을 해오지 않았나 싶어요. 한 길을 꾸준히 걸으셨고 방향은 다르지만 두 분이 결국 이 자리에 만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생생경제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좋은 장소고 좋은 플랫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의 노동 문제만큼이나 다른 것 두 가지 공통점을 좀 찾아봤는데 30년간 꾸준히 한 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꼽아주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희가 통계청이 내놓은 그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 1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한 두 분의 해석을 좀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변화하는 일자리 개념과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수님. 비임금 근로 및 비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 결과. 이 조사 무슨 조사입니까?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 중에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네. 15세 이상 인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 조사는 경제활동 인구 조사에서 주로 다루고요. 네. 취업자 외에
예, 취업자 중에서도 자영업자 속성을 가지신 분들은 비임금 근로, 그러니까 종속적 임금 노동자와 비종속적인 자영업자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취업자가 네. 그 비임금 근로하고 또 생산 가능 인구지만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 학생이 대표적이죠. 네. 그런 비경제 활동 인구를 따로 자세히 조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임금 근로자의 정의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까요? 일단 자영업자. 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자가 있고 또 가게를 같이 운영하시는 네. 무급가족 종사자 이런 있고요. 분들이 있죠. 네. 예. 최 원장님,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 자영업 비중, 특히 1인 사업자 또는 이제 고용원이 몇 명 있지만 네. 개인 사업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분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이제 서민층을 형성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의 경제 활동이 우리 경제 내수 경제라고 하는 분야에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직접적으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네. 이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사실 한국 경제의 주머니 사정과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이 결과를 해석해 보고 싶은데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 근로자 수는 3년 연속 하락했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또 당장 일할 의지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도 역대 최고점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가 말해주는 것, 자, 최승룡 원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그 취업해보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가 이제 감소를 했잖아요. 네. 예, 이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을 쓰는 자영업자, 1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숫자가 상당폭, 크게 늘어났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네. 이렇게 같이 일한다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고용이라고 하는 고용시장 전반적인 분야에서의 상태가 고용 상태가 상당히 좀 나빠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자리를 구하는 것조차도 포기한 사람들, 취업 포기자라고 부를 수가 취포자요? 있는데 이제 네. 취업 포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쓰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고용자 이제 입장에서도 또 내가 사람 쓰기보다는 그냥 혼자 해야겠다라고 사람을 쓰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현상도 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그렇게 발전적인 성장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약간 쇠퇴한다거나 이런 약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김성희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이제 뭐 고용률이 60% 정도라서 뭐 발달된 서구 국가들 70%보다 10% 정도 낮은 것에다가 자영업 비중이 높은 건 만성적인 문제이긴 하죠. 이런 문제에서 지금 결과가 더 나빠진 거냐 하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 비중이 고용률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보면 인구가 33만 5천 명이 늘어났어요. 15세 네. 이상 인구가. 그런데 취업자는 45만 명이 늘어났고 비경활 인구가 15만 8천이 늘어났습니다. 고용률 60% 보면 6대 4의 비율로 쪼개지면 33만 명이 쪼개지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게 특별히 나빠진 지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인구도 늘었고 취업자도 늘었고 아까 말씀하신 비경제 활동 인구도 늘었고. 네, 예. 근데 그게 40% 정도 느는 것보다 더 많이 늘었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특별히 더 나빠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은 우리 최승룡 원장님이 말씀하신 한국 경제가 위축되는 걸 보고 있다라는 말씀에 반대되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특별히 나빠진 특별히 나쁜 건 상황이라고 아니다. 이번 통계 결과 자체는 물론 만성적인 문제는 있죠. 네. 고용률이 낮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이런 것은 만성적인 문제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번 결과가 작년에 비해서 나빠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이런 네. 점이죠. 자, 최 원장님 반론 제시하실 거 있으세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요즘은 그런 논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학자들도 그렇고, 그 데이터가 다양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도 있고 저런 측면도 있고라는 그러한 의견이 이제 갈리는 측면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그 경제 당국자들의 책임 있는 활동,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경제가 흐름이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해서 올바른 대책을 내놓으려면 네. 사실은 보고 싶은 데이터를 보기보다는 우리 국민이나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는 분야에 뭔가 막혀 있거나 경직적이거나 뭔가 뚫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분야를 해결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에 따라서 그러한 해결책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데이터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왜 그러냐면은 그 수치상으로 뭐 몇 명의 고용자 수가 늘어난다든가 하는 측면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우리 경제가 실질적으로 새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없는 분야. 그럼에서 인해서 일하려는 의사까지도 포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네. 이 흐름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일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 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데이터를 봐야지 이러한 데이터가 뭐 흐름은 이런 좋은 측면도 네. 있다라고 네. 해버리면 그건 조금 정부 당국 입장에서는 조금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통계를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나름대로 해석도 내놓았고 또 이 해석에 대응하는 대책도 본인들이 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2부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가 동창 토론 이 비임금 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관련된 이야기 나눌 텐데 저희 방송 들으면서 저희 자영업자분들이 청취자들 중에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어렵다라고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우리 청취자들 중에 우리 자영업자분들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 혹은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은 좀 자영업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동창토론하면서 전달해 드리면 더욱더 생동감 있는 동창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김소연 교수님 우리 자영업자들이 1인 사장 체제가 그러니까 늘었다라는 이 부분을요. 최저임금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데리고 있던 종업원을 해고시키고 사장님이 직접 하신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데서. 우리가 통계를 총량으로 내다 보니까 사실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통계에 바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오히려 늘어났었습니다. 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고 올해는 그게 역전이 되는데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없는 자영업자 사이가 사실 서로 상쇄작용을 하면서 동반 상승한 경우도 있었는데 2016년에는 동반 상승을 했었지만 18년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이번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최저임금이 16.4% 오른 게 적용이 됐던 때고 이제 올해는 15.9% 오른 최저임금이 적용됐던 때잖아요. 이것만으로 해석하기 어렵다잖아요. 최저임금 여부로만 해석하기 어렵다. 예, 최저임금의 영향이라면 일관되게 쭉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계속 줄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늘어났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중에 순수한 전통적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아니라 특수고용, 배달 앱을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자 숫자도 임금 노동자로도 잡히고 자영업자로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로는 80만이 잡히는데 자영업 중에서는 95만이 잡혀요. 그리고 이게 분리된 통계를 안 내고 별도의 조사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그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그 1인 자영업 형태, 모바일 기반의 이런 클라우드 워크나 이런 노동자들이 55만 명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영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증가는 이게 이 배달 앱을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통계로만으로 설명하지 되지 않지만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변화는 그런 방면이기 때문에 이 전통적 형태의 자영업이 어떻게 됐는지 여부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에서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거나 계속 줄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자영업. 그런 전통적 형태의 자영업은 계속 줄어서 서구 평균보다 10%가량 높은 비율이 계속 좁혀지고 있는 그 양상은 지속됐을 거라고 보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의 속성과 자영업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봅니다.
뭐 사실 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요인이었다는 것은 아주 오랜 기간 그 어느 정부도 다 공감했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자영업 비중보다는 이러한 대기업이 그러한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서 근로자들이 일하는 것이 안정된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었지만 네. 우리 사회 구조에서는 기업보다는 자영업의 그러한 우호적인 또 환경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자영업에 더 우월적인 환경이었다고요? 우호적인 환경. 우호적인 환경이었다고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네. 대기업이 그런 사업을 하면 왜 그런 대기업이 그런 사업까지 하냐. 뭐 그런 업종은 자영업한테 맡겨야 되지 네, 않냐라고 네. 이렇게 막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회에서 자영업이 투자를 하고 망해 나가고 또 하는 그런 것이 반복되는 자본이 오히려 파괴되는 그리고 그러한 가정 내에 있어서의 문제까지 발생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자영업 구조를 보면은 이제 그래도 고용원을 같이 일하는 사업자의 비중과 혼자 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있었는데 올해 최근 한 1년간 벌어진 현상은 아무래도 고용원을 쓰기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 그동안 누적된 적자라든가 사업 환경의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을 쓰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결국은 혼자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라는 네. 측면이 분명히 1년간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정부 입장에서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혼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렇게 근로자를 15시간 이상 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이 워낙 크다. 주휴수당이라든가 최저임금의 증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환경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뭐 폐지한다거나 또는 최저임금 상승폭을 낮춘다든가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자영업 전반의 흐름이 계속 그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업의 자본과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혼합된 형태의 그 브랜드 경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네. 그렇게 자영업 형태로 사업을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자본이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 안에서 근로자는 안정된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사업이 개편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사실은 동시에 해야만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해법이 적용 방식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이 이제 그 1인 사장 체제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분을 여쭤봤고요. 우리 김성희 교수님은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오히려 전통적인 자영업자의 개념이 바뀌면서 잡히는 자영업자 숫자가 달라진 부분이 더 클 것이다라고 지적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최승룡 원장님께서는 최저임금은 당연히 맞는 요인이고 플러스 그동안 만성적인 자영업의 적자 그리고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안을 맞춤형으로 이 두 문제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이야기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난해에 비해 또 늘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김성희 교수님. 예. 지금 뭐 취업 상황이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나빠진 것은 아니다. 전체 구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취업자도 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취업자도 늘었지만 네. 실업률은 줄었고 그렇지만 비경활 인구도 약간 늘어나는 이 상황은 불황형 모습입니다. 사실 모든 게 호조건이라서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인구 구조는 앞으로도 고령화되게 되면 고령화 추세가 지금 통계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한 걸로 나오지만 네. 줄어들 때가 많거든요. 작년에 뭐 고용 지표가 나빴을 때는 인구 감소 요인이 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정부가 많은 변명거리로 얘기를 삼았었는데 네.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게 인구 고령화가 되고 생산 가능 인구의 비중을 15세 이상으로 잡지 않고 15, 64로 끊어서 잡아버리면 이게 OECD 기준인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비경활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를 외에 뭐 비경활이라는 거는 아예 취업을 포기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기로 취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부, 학생, 뭐 이런 군인 이런 비중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지금 나타난 양상을 보면 60대 이상에서 건강 이상 문제로 쉬었다는 응답의 비율이 가장 많이 늘어나서 생긴 문제라서 이 상황은 사실 뭐 고용 지표의 악화 상황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것보다는 인구 구조의 변화다. 예, 우리나라에 이제 늙어서도 사실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연금을 통해서 생활하지 않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50%에 육박하고 일을 해야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노인들이 많다라는 이 문제에서 건강 때문에 뭐 쉬거나 이런 것은 복합적인 요인일 수 있죠. 네. 건강 문제도 있고 그렇게 녹록한 일자리 상황이 아닌 측면도 있을 건데 네. 그런 불합리한 구조의 반영이긴 하지만 이 자체가 이제 비경할 인구의 증가가 특별히 나쁜 고용 상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 원장님, 그 중에서도 쉬었음이라는 인구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게 지금 외환 위기 이후에 처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장님 같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책의 복지 정책이 오히려 일할 의지를 깎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든지 복지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할 의지를 꺾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복지 시스템이 이제 많이 개선된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복지 비용 때문에, 복지 혜택 때문에 일할 의향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복지 비용이 그 정도로 충분하진 않다. 그렇게 충분하진 않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최근에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좀 이렇게 아주 가벼운 일을 해도 네. 어느 정도 정부가 수입을 네. 지출을 하는 그러한 일자리가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노년층 대상으로 많이 이러한 일자리가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고용의 그러한 수를 늘렸죠. 그런데 이번 데이터는 그와는 다르게 경제 활동 의사를 아예 취업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그러니까 취업을 아예 하려고 안 한다는 거죠? 안 하는 네,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은 조금 암담한 데이터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취업 절벽이라고 하는 현상이 젊은이들에게 좌절을 준 것처럼 40대, 50대에서 이제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또는 30대, 20대에서 상당 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네.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리 경제의 아픈 측면이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데이터 특히 20년 이래 최고치로 1,633만 명이다라는 그런 숫자가 나온 것은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네. 부분은 사실은 정책적으로나 정부가 좀 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일할 인센티브 또는 일할 인센티브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도 내가 이런 직장 구직 활동을 해보면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네. 그러한 경제적인 흐름,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는데 좀 더 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쉬었음의 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 이제 김정일 교수님 말처럼 60세가 좀 가장 많았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40, 50대. 50대. 네. 그러나 20대에서도 늘긴 있었죠. 늘었고요. 그렇죠. 20대는 감소했어요. 20대는 감소했거든요. 예. 네. 그 20대는 감소했고 이제 한참 일을 해야 하지만 일을 못하는 우리 사회 허리인 40, 50대들이 그리고 30대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네. 하는 그 네. 세대가 또 있죠. 네. 예, 30대도 감소했습니다. 5만 2천 명 감소했고 전체 늘어난 숫자가 15만 8천인데 60세 이상이 16만 9천 늘어났습니다. 어떤 대부분이 고령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40대가 4만 6천 늘어난 거는
좋지 않은 징표죠. 네, 이건 좀 뼈아픈 거죠. 한참 일해야 할 텐데. 줄어들었다는 것은 네. 좋은 징표인데 네. 이게 엇갈리고요. 고령층의 사유 중에 몸이 좋지 않다가 가장 높습니다. 41.7%고 네. 퇴직이 16.3%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자리가 없거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합하면 25% 정도 되는데 여전히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야지 생계를 꾸릴 수 있는데 네. 녹록지 않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자,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 본인이 보람을 느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생경제에서 매달 한 번 이 노동 이슈, 일자리 이슈를 가지고 가장 양 진영의 전문가인 두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 거고요. 오늘 일자리와 관련된 통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손을 드셨어요. 하실 말씀.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떤 기업을 가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산업공단 하면은 이렇게 20, 30대 분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 가보면 50대, 60대 분들이 과거 했던 분들이 또 와서 일을 네. 또 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 직장을 나가면 이제 또 다른 데 가기는 좀 어렵죠. 옛날부터 뭐 10년, 20년을 해온 그런 일들인데. 네. 근데 그 문제는 그런 중소, 중견, 조그마한 회사들이 사업을 정리해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사실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기업이나마 그래도 항상 뭐 20년을 같이 하고 30년을 같이 했던 근로자들과 생이별을 하는 그런 현장들 네. 이런 것 상당히 사실 좀 마음이 아픈 측면이 있어요. 그럼요. 그런데 왜 그런 중소의 작은 기업들이 왜 문을 닫을까? 그런데 그 사장님들이 특별히 또 닫고 싶어서 닫는다기보다도 이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다. 버틸 힘이 없다. 그리고 왜 우리 사회가 왜 나를 이렇게 몰라주냐 하면서 닫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현장의 애로를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이런 제도적으로 풀어만 준다면 네. 사실은 그런 일자들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하는 네. 그런 안타까움도 사실 좀 있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동상토론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동창 토론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승로 자유교범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저희가 통계를 좀 분석해 봤다면 2부에서는 좀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 통계가 말하는 좀 더 깊은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주변에서도요. 요즘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제 세대까지만 해도 당연히 취업, 그냥 대학 나오면 취업. 근데 요즘에는 대학을 안 간다는 사람들도 많고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또 통계에 대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최승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꾸고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30대 그러한 그 성공했던 프리랜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마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프리랜서들이 사회 진영에서 각각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우리 방송 분야에도 많은 작가님들이 계시는 것처럼 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런 네. 프리랜서 붐이 일어나면서 내가 잘하는 분야의 전문 지식 가지고서 일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여가와 또는 사회 경험과 여행을 통해서 또 재충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 근로 우리가 일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분야인 건 분명하고요. 네.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죠. 자신의 캐리어를 스스로 그렇게 개척해 나가고 자유인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 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신세동 교수님, 박사인 교수님하고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이 좋냐 안 좋냐의 문제보다 그 비정규직의 질, 정규직의 질을 따질 때다.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프리랜서 작가가 저를 항상 놀린다. 그렇게 공부해서 정규직 되면 뭐하니? 이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그때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노동에 대한 개념,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전통적인 개념에서 새롭게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김성희 교수님. 정부가 이번 통계 얘기를 하면서 온라인 쇼핑 성장, 자동화, 대형화 등 생산 유통 구조가 변화했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런 요인들이 이번 통계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어느 일정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예. 보세요? 예,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답한 거라서 네. 틀릴 가능성이 없는 문제죠. 예, 그러네요. 흐름이니까 이런 흐름 네. 속에서 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표로 나타났는지를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네.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영업자 숫자가 줄어드는 구조 하에 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전통적 자영업의 예. 숫자가 줄어든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유형의 자영업자로 잡히는 특수 고용 노동자와 똑같은 사실 자영업자처럼 신분이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종속적인 임금 노동자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네. 예, 대리기사, 배달기사, 이런 택배기사, 이런 분들, 좀 배달 분야에 굉장히 많고요. 운수 분야에 굉장히 많고, 다른 분야에도 굉장히 채권 출심이 있는 다양한 보험 모집인이나 전통적인 그런 특수고용 형태도 굉장히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서 네. 그쪽의 영역을 어떻게 잡을 건가. 그러게요. 지금 이번에 ILO가 통계 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임금 근로와 비임금 근로만 잡지 말고 이런 유형의 노동자를 따로 잡을 수 있는 통계로 바꿔라. 그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요. 근데 이제 서구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거기는 경제적 종속적 노동자 또는 경제적 종속적 자영업자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자영업자 속성과 임금 노동자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임금 노동자 속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렇죠. 사회보험이 사용자와 함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지는 제도이거든요.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얘기 맥락에서요.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질문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제 고용노동부가 이 배달 대행 노동자들 지금 교수님이 여러 차례 얘기한 그분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변화의 일자리를 반영하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물론 잘했다 하시겠죠. 원장님은 잘못했다 하실 거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 일단 김성현 교수님 왜 잘했습니까? 왜 맞는 판단입니까? 이분들은 이제 사실 독자적인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배달이라는 플랫폼이라는 기반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라서 네. 그분들이 좀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리 행위를 하는 핵심적인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분류해서는 사실 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거죠.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우버 노동자성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버는 우리나라의 대리기사 택배기사보다도 훨씬 종속성이 조금 약하다고도 할 수도 있는데도 그들 노동자는 노동자로 보고 보호해야 된다라는 그 취지의 흐름이 세계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 네. 우리는 그보다 강력한 임금 노동자 속성을 가진 사람조차도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었던 것을 이번에. 고쳐나가는 계기가 네. 되고 나날이 늘어나는 이 노동자들,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망 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조처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금 노동자의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배달 대행 노동자들 우리가 말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산업구조가 바뀌면 당연히 노동자라는 판단 내는 거 당연하다라는 김성현 교수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자가 임금 노동자적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노동자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업자인 거고 사업자로 계약을 해서 그 사업자의 그러한 결과, 성과를 갖다 공유하는 그러한 방식의 계약을 한 당사자, 경제 행위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용복지부죠. 이 고용복지부가 마치 노조 무슨 협회처럼 행동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이 노동이라고 하는 관점에 너무 편향된 사고로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고용노동부가 아니고 고용복지부 같단 말씀이세요? 고용노동부가 판단했죠. 노조복지부 같은 느낌. 네. 네. 저 그래서 지금 검색어 찾아봤자 고용노동부인데 내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너무 눈을 딱 뜨시고 고용복지부죠? 이러시길래 제가 잘못 알고 있나. 그만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뭐 노조랑은 좀 상관없죠. 네, 노동자로 인정받아서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안 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네. 노동조합하고는 무관합니다. 근데 활동하는 거 보면은 사업자들이 모여서 노조를 결성을 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 법이 그만큼 과도하게 그 노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호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기득권이나 사업하는 권한 또는 이익을 네. 얻겠다라고 하는 영리적 행위죠. 그러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은 사실은 그러한 내 이득을 얻겠다고 하는 이익단체를 보호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사업자 전반에 있어서의 계약이나 약속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산업이 생기고 신노동자들이 생기면 정부가 법을 바꾸는 건 당연한 건데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방향성도 거잖아요. 잘못됐고 보호하려고 하는 행위의 대상도 잘못됐다. 주체도 잘못됐고, 네. 더군다나 플랫폼 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특수한 경제가 네. 나타나면 제도를 빨리빨리 개선해서 거기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네. 과거의 그 노동과 뭐 사용자라는 그런 경직된 프레임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뭐 이런 것은 다 노동이야. 뭐 네. 이것은 보호 대상이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자, 두 분 또 점점 멀어져 가고 계세요. 자, 그 김광석 노래 한번 틀어주셔야겠어요. 점점 멀어져 간다. 지금 두 분 또 점점 멀어져 가고 계신데 제가 점점 멀어져 가는 주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 타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타다가 검찰 기소한 내용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김성윤 교수님. 예. 검찰이 타다를 기소했죠. 네. 예. 그 공유경제라는 말은 맞지는 않고 뭐 맞지 않다. 플랫폼에서 이득을 독점적인 기업이 소유하는 것도 분명하고 노동자성에 대한 인정에 대한 문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택시업계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고 했다가 태도가 바뀐 이유를 정확하게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타다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돈을 벌겠다. 그런데 정부의 보호하에 있는 그러한 쪽에서 새로 진입하려는 쪽을 막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노동의 관점이 아니라 새로운 이머징 마켓을 제도로서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관점에서 정부가 실패를 했고 그러한 정책 실패에 따라서 나타난 소송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정부가 사실은 이 문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 내부 경제화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 경제 전반에 같이 활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나아가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서 너무 수세적으로 기득권 사업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발생한 새로운 사업자와의 갈등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이것을 네. 또 이 고용과 노동이라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도 모르게 이 부분은 사실은 풀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가 돼버릴 수 있어요. 네. 택시 기사분들을 이제 구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좀 약자로 지정해 놓고 이 문제를 푸는 게 노동의 관점인 거니까요. 맞나요? 김소연 교수님? 예, 뭐 꼭 그렇게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지금 개인 택시의 그 권리금 문제가 네. 밑바닥에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동자의 보호의 문제로 접근하는 데서는 일단 그거는 부차 뒤의 문제인 네. 것 같고 사업자 간의 다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 조정하느냐. 그거는 두 분이 동의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먼저인 쟁점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업자 간의 다툼이 구산업과 신산업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태는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질병 보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산재보험 국제 세미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거기에 나가셨었어요? 아니요. 김성희 교수님 가르치셔서 나가셨을 네. 것 같았어요, 왠지. 네. 이 이야기도 굉장히 저는 재밌더라고요. 한 번쯤 저희가 나눠볼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산재에 대한 개념도 바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이 네. 바뀌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비임금 근로와 비경제활동 인구 이 통계와 함께 1부에서는 좀 분석을 해봤고요. 2부에서는 그렇다면은 이제 새롭게 바뀌는 일자리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관련 이야기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이 좀 짧게 앞으로 정부가 좀 고용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조금 짧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다 얘기하셨지만 최승래 원장님. 네, 저는 그 법의 해석을 조금 더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네. 현실에서의 변화. 또 기술 혁신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좀 더 탄력적으로 그 문제에 과거의 제도가 낡은 제도가 된다면 그것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변화 현실에 맞게 그러한 것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네. 좀 더 일할 사람들이 일할 수 있게 또 사람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쓸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법의 해석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해서 노동시장을 조금 편안하고 유연하게 해달라. 네. 네, 김세일 교수님. 예, 산재보험 뭐 세미나도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노동자들을 안전망 속에 넣어야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들까지도 네.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은 가능한 제도를 열어놓은 것처럼 이게 노동자성이 강한 이런 자영업 속성을 가진 사람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사각지대 없이 안전망 구조 속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를 네. 서둘러 논의해야 됩니다. 네, 임금 노동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시작됐어요. 한 달 잘 보내주시고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